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 무주택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 나누기 연 이자율을 하면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에 입각해서 무주택자를 살펴볼 거예요. 무주택자에는 두 부류가 있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있고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있죠. 그 둘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돼요.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임대주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그래요.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임대주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요. 물론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임대주택 수가 증가한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하락하진 않겠죠. 왜 그래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하여간 이 한 요인만 보면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임대주택 수가 증가하면 임대료는 감소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는 뭔가요? 다주택자가 무조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임대주택 수가 무조건 증가해야 되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적이 아니에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수가 증가하기를 원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거는. 다주택자가 증가해야지 어때요? 그 임대료가 싸지고 거주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래하는 관계에서 갑을 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적이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무조건 많아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임대료가 떨어지면 주택 가격 하락 요인도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 가격이 안 올라야 좋잖아요. 나중에 구매력이 생길 때 싸게 사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자율 상승은. 그렇죠. 그래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 증가하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증가하죠.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소득이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에게 집을 이렇게 임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자율이 상승해도 집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이 되는 거죠. 보통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제가 좋을 때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경제가 좋을 때 이자율을 상승시키죠. 그때는 어떤가요? 소득도 증가하죠. 그 상세가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잘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는 소득이 증가할 때다.
상세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다주택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가 감소해서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는 상승을 하겠죠. 임대료 상승을 해요.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수를 막 감소시키려고 하죠. 임대주택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뭔가요? 이 식을 보세요. 당연히 그 공급량이 줄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임대료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책은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 엿먹이는 정책인 거죠. 그래요. 이자율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이 시기 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면 임대료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소득 감소는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임대 어때요?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괴롭겠죠. 특히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엄청나게 괴롭겠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소득이 많은 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죠. 근데 이자율은 크게 하락했고 부동산 투자 수익은 임대료는 증가했겠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식을 이용하는 거죠. 다 똑같죠. 6번까지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죠. 무주택자이니까. 임대료가 싸지면 좋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와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는 입장이 같은 거죠.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의 적이 다주택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구매력이 있어도 집 안 사고 임대료 주고 있잖아요. 임대료가 싸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임대료가 싸야지 이 시기에 입각하면 집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의 적이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 거죠.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겠죠. 어떤 경우 예외적인가요? 주택 가격 상승 시예요. 주택 가격 상승 시.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다주택자와 적이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을 해도 주택 수요량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공급량이 충분해서 구매력이 있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주택이
주택 공급량이 이제 그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그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사고 싶은 양만큼 다 나오고 또 그 추가적으로 다주택자가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당연하죠. 다주택자가 증가해서 임대주택 수가 증가해야지 임대료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나요? 주택 공급량이 아주 작아요. 그래요. 주택 공급량이 그러니까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 수가 사고자 하는 수요량이 주택 공급량을 넘어서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주택자와 적이 되겠죠. 서로 경쟁해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한해서 다주택자와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는 적이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이 충분하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량이 지나치게 적어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되면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서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버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이 경우에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와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적이 되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어차피 집을 못 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어차피 집을 못 사요. 그럼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보다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나아요. 그게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요. 어차피 그 버블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집 사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왜?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건설사는 어떤가요? 건설사. 새로운 주택을 건설사가 공급을 하죠. 자기가 집 지어서 산 사람 없죠. 그래요. 건설사가 다 짓죠. 주택 가격 상승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주택을 건설하겠죠.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으면 다 팔리겠죠. 좋은 값에. 어떨까요? 최대한 많이 지으려 하겠죠. 그래야지 최대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 하락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 팔리겠죠. 지어놓은 집이.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팔아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익을 내고 팔 수가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내고 팔려도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너무 하락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판매에 매진하겠죠. 그때는 이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판매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건설이라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건설사 자산이 5천억이라 해도 자본이 5천억이라 해도 건설할 때는 어떤가요? 대단지를 지으면 막 수조 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대출을 끼고 건설하는 경우가 많죠.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는. 뭐가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파산하는 건설사들이 많죠. 왜 그래요? 다 이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팔리면 계속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 2000, 한, 그렇죠. 11년, 12년, 이때 한 몇 년간, 대기업도 많이 부도났죠. 웅진그룹도 부도나고, 동양그룹도 부도나고, 건설 때문에. 금호그룹도 어려웠죠. 뭐 금호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 어려워지면서 부도 많이 났어요. 그때가 그때 몇 년간 그 후로 몇 년간 집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긴 기간 그랬어요. 잘 보세요. 부동산 거래에 제한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에 제한이 없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사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지으려고 하겠죠. 건설사는 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어질 수 있는 만큼 지어지겠죠. 그렇죠.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럼 최대한 지어지면서 다주택자도 집을 사고 무주택자도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도 집을 사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끝이 나겠죠. 끝이 보이는 거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뻔하니까 구매력이 무한히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는 다들 집을 구하게 되겠죠. 적정한 가격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주택 가격 상승하는 과정에서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게 돼요. 제한이 없을 경우 그래요. 그렇게 뭐 크게 비싸게 안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을 못 구하는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할 사람들은 다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어렵게 하거나 재건축 어렵게 하거나 또 공급이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공급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집을 구하는 사람만 구하면서 거래 없이 계속 올라가겠죠. 집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량은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한이 없으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 구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비싼 가격의 상가 아니면 대부분 다 이익을 내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또 효과도 있겠죠. 건설 효과도 있는 거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돈을 벌죠. 기업가도 돈을 벌고 또 건설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돈을 벌고 또 직업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또 건설과 관련된 업체들 많잖아요. 뭐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인테리어업도 있고 많죠. 다 괜찮은 거죠. 또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적정한 가격에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거예요. 주택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 거래에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 없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도 못 구하고 또 그 경제 효과도 못 누리죠.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누리게 되는 거죠. 바보짓인 거예요, 그게.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건 뭔가요? 주택 가격 상승 시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제한이 없으면 최대한 집이 지어져 가지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죠. 임대료도 안정시키고. 그래요. 그럼 가격 상승 시점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요. 부동산 투자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시해야 되죠. 또 무시하는 게 더 낫다 했죠. 부자가 많이 생겨야지, 어,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또 뭐라 했나요?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질투심만 좀 생긴다 그랬죠.
가격 상승 시점에서는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동산 투자 수익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축하해 줘야 돼요. 아, 부자 돼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 이러면서 쟤네 일도 안 하고 돈 벌었다 이러면서 질투하고 이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할 때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가 생길 수 있죠. 누가 힘들까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힘들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돈이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만 제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국유지 같은 걸 이용해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무주택자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 제한을 풀고 없애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니 막 이러면서 그래요. 자기들은 막 다주택 가지고 이 수익 내고 팔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불로소득 내면 안 된다 하고 다주택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현실, 대한민국 현실도. 대한민국에도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얼마 전에 정책을 냈죠. 어떤 정책을 냈냐면 공공재건축을 통해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 풀고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수를 최대 2배로 늘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짓게 한 거죠. 층을 올려서. 근데 또 어떤 제한을 가했나요? 용적률이 50에서 70%를 공공주택 기부 체납으로 환수당할 것을 우려했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짓게 한 거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집이 지어질 수 있게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죠. 돈을 뺏겠다는 거죠. 재산을.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나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성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인 단지들은 실익이 없다며 공공재건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연하죠. 돈 뺏겠다는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데 왜 참여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익을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되고 또 이 지역들 뭐 아파트가 그냥 낡았겠죠.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그렇죠. 무주택자들에게 집도 제공하게 되고 좋은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또 무언가 또 하겠죠. 또 소비도 많이 할 수 있고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집이 안 지어지면 누가 또 손해인가요? 집 가격만 계속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가겠죠. 거래도 없이. 그래요. 그리고 자꾸 국민들을 질투심을 자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피해자도 없는데 마치 큰 피해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질투심을 부추기고 결국 이것도 그 공급이 안 되겠죠, 당연히. 돈 뺏겠다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제한을 다 없애면 사실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투자 수익 같은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한번 현실을 좀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한번 봐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은 똑같죠. 결정되는 원리는 똑같고. 한번 금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 수익은 물론 올랐겠죠. 한 10년간. 근데 그건 안 볼 거예요. 그 자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안 보겠죠, 당연히. 금리만 봐도 다 돼요. 그래요. 기준금리가 2010년에 2.5%였죠. 2011년도에 3.25%. 최고로 높았죠. 그 뒤부터는 쭉 하락하죠. 중간에 한번 오르긴 오르죠. 2018년도에. 근데 그 뒤로는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요. 국공채도 보세요. 기준금리 따라가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저기 좀 하락을 한 걸로 나오네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대체로 따라가죠. 2.50이면 2.79, 2%면 2.58.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1.75 오르면 올라가죠. 그래요. MMF는 뭔가요? 그 예금 상품이라 생각하면 돼요. 보통 국공채나 금융기관에서 국공채나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채 같은 것을 매수해가지고 이자를 받고 또 이제 예금하는 MMF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원리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2.42에서 1.67. 그 2020년에는 현재는 지금 1.15에서 1.40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국공채는 3.72 했는데 지금 한 0.82에서 0.90 정도 해요. 기준금리는 2011년도에 3.25까지 갔다가 지금 0.50 하고 있죠. 그래요. 금리가 많이 하락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뭐에 따라 연동하나요? 기준금리 따라 연동하죠. 정부에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이는 다주택자라 하고 주택 가격을 올리는 이는 악인이라고 하죠. 주택 가격 올린 일을 확실하게 잡아냈죠. 주택 가격 올린 주범이 누군가요? 죽여야 될 사람들, 범죄자 혹은 도둑놈 이런 사람들 있죠. 주택 가격 올리면 그렇다 하죠. 나쁜 놈들이라 하죠.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딱 보면 나오죠. 그래요. 한국은행을 폭파시키도록 하세요. 정부에서는. 그래요. 뭐 농담인 거고 2010년도 이때가 한 이명박 때 같아요.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주택 가격이 쌌죠. 미분양 주택도 많았어요.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같아요. 2013년, 14, 15. 이제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죠. 하락하는데 바로 집값이 오르진 않았죠. 왜 그래요? 2014년도까지만 해도 13년도까지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됐겠죠. 이때는 주택 가격이 안 올랐죠. 거의 주택 가격이 바닥이었죠. 그래요. 2015년부터 아마 올랐던 것으로 보면 되죠. 2015년도에 이제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지죠. 국공채 금리도 어떤가요? 한 3.7에서 한 1.79까지 빠지죠. 많이 빠졌죠. 한 2%가 빠진 거죠. MMF도 2014년보다 확 급격히 하락하죠.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거죠. 기준금리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2014년도 미분양이 소화되고 이제 주택 가격이 바닥이었던 이 금리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기준금리는 2014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하락했나요? 2.0에서 0.5%까지 빠졌으니까 2%에서 75% 하락했죠. 3년 공공채는 몇 프로 하락했나요? 계산해 보니까 한 40% 정도 하락했어요. MF는 한 30% 정도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가요? 금리가 50% 하락하면 주택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게 맞죠. 근데 한 40%, 한 30%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보면 40% 30% 하락했죠. 기준금리엔 투자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은. 그럼 주택가격이 한 70% 올라가는 게 맞죠. 정상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투자 수익도 증가했으면 어떨까요? 더 증가해야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뭐 투기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기는 뭔가요? 올라가니까 돈 벌려고 투기하는 거죠. 빠지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아무리 많고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 아무리 많아도 투자 안 하죠. 안 사죠, 집.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택가격 올린 범인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거래를 다 풀었어야 되겠죠. 막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거래 제한하는 규제를 다 풀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